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저희요, 이 111회차 기출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23년도에 마지막으로 시행이 되었던 기출문제이죠. 자, 여러분들 혹시 풀어보셨다면 어떻게 풀으셨나요? 제가 풀어본 결과 저는 이론을 쭉 풀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조금은 어려운 문제도 보인다. 그런데 기본에 충실했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의 생각은 역시 전산세무 1급은 내가 이거 찍어서 특정하게 공부해야지 라는 게 좀 안 먹힐 수 있겠구나. 두루두루 내가 다 잘 섭렵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1번 문제. 물론 A형, B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이 얘를 1번으로 마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A형의 경우 이제 얘가 재무회계 1번으로 나왔을 텐데요. 자,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의외로 너무 쉽게 풀려서 진짜 맞아? 이거 이번 회차 합격률 정말 높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만한 문제였죠. 자, 보면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매입한 상품 중에서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해서 운송 중인 상품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요, 이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구매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선적지 인도 기준은 여기 판매자가 있는 선적지에서 물건이 바로 구매자에게 인도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 가는 과정들은 모두 다 누구의 구매자의 재고로 보는 겁니다. 반면 도착지 인도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판매자가 출발지, 즉 선적지에서 물건을 보내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는 잘 도착할 때까지는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보내야 되는 판매자의 재고인 거죠. 자, 따라서 선적지 인도 기준에 의해서 운송 중인 상품은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건 사실 회계 1급에서부터 구구절절 얘기했으니까 크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두 번째, 위탁 판매. 자, 우리 위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 그리고 마지막 소비자가 있습니다. 보통 이 내용에 대해서 예시를 들 때 많은 분들이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하는 업체가 위탁자다. 즉 삼성전자가 제조를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직접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 같은 이런 대리점에다가 물건을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이때 만약에 위탁자가 수탁자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적송품에 대해서는 누구의 재고로 본다? 위탁자의 재고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이제 소비자에게 팔았을 때에도 위탁자가 판매한 내용입니다. 수탁자는 중간에서 수수료만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소유를 갖지 않죠. 자, 위탁 판매를 위해서 수탁자가 보관 중인 상품은 수탁자의 재고가 아니라 위탁자의 재고였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죠. 이 문제를 딱 보면서 너무 쉬워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 틀리면 여러분들 합격 못해요. 왜냐? 뒤에 어려운 내용들, 함정들 있습니다. 자, 저가법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고 있다?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 손실과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감모 손실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상 감모 손실과 그다음 비정상 감모 손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중에서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라고 알고 있고요. 나머지 정상 감모 손실이라든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모두 다 매출 원가에 가산하세요. 매출 원가에 가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라는 거는 이 손실 마이너스 내용이잖아요. 매출 원가도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너스에 대한 역할들이 오면은 이 마이너스인 매출 원가를 더 부풀려서 처리해라. 별도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즉 우리가 대손충당금, 이렇게 대손충당금을 매출채권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처럼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충당금 이렇게 만들어서 차감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었죠. 모두 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본 내역을 바탕으로 자기 주식을 100주를 1주당 8만 원에 처분한 경우 재무상태표상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담으로 얘기하면 사실 저희 남편이 이걸 쭉 보더니 야, 나는 300만 원 같은데 300이 아니야. 왜 200이 답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자, 일반인들은 대충 보죠. 어떻게 봐요? 5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친구들은 자기 주식이 팔렸어. 이 자기 주식이 1주당 5만 원에 취득을 했던 게 지금 100주 500만 원이 팔렸어. 그리고 이걸 뭐 현금이든 보통 예금이든 8만 원 받고서 팔아. 그러면 너무너무 단순하게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 이익 300만 원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그대로 300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알아요. 자, 전산세무 1급 준비하는 친구들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죠. 우리는 만약에 300만 원만 답을 할 것 같았으면 아래 자료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래 자료를 준 이유가 분명히 있다더라. 뭐에 대해서? 즉, 자본의 상계 처리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 상계 처리라고 하면요.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만들기 전에 앞서서 누가 먼저 있는지를 살펴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라. 따라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가져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 남는 나머지만, 즉 싸워서 이기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랑 싸워서 이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200을 남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처분 이익을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안에 넣지 않습니다. 반대편인 자본 조정에 처분 손실을 모두 다 상계 처리해서 없애고 나서 그리고 남는 부분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죠. 자, 질문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의 잔액,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나 표기됩니까? 라고 했을 때 200.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자기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는데요. 사실 매입 소각하다라는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회계 처리도 역시나 이제 시험의 해설지에는 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유가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각각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서 물어봤는데 이 내용은 사실 일단 제일 먼저 제거가 돼야 될 게 매도 가능 증권인데 단기 손익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제일 먼저 제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이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으로 넣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단기 매매 증권은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할 때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했다 칩시다.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왔다. 이 단기 매매 증권 취득가액 10,000원 했다가 3,000 주다라고 하게 되면 3,000만 원이구나. 자, 그리고 나서 대변에 현금 같은 것을 결제했는데 실제 결제 금액은 거래 수수료까지 합쳐서 3,000. 그 다음에 55,000원이 나가더라. 그럼 55,000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얘를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하죠. 뭐 여러분들 너무나 지루하도록 들었던 내용 영업의 비용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보자 이거예요. 3,000만 원짜리였던 단기 매매 증권이 지금 현재 얼마만큼 되냐면 38에 24, 2,400만 원짜리가 된다는 거죠. 공정가치로 평가했을 때 2,400이 됩니다. 그러면 3,000만 원에서 2,400으로 마이너스 600을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이 대변에 600이 사라집니다. 자,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만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하겠죠. 자,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600 역시나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이냐면 이 내용도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도 영업외 비용이고 얘도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럼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55,000원과 600만 원 때문에 605만 5천원만큼 당기 손익의 마이너스 역할, 비용으로서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겠죠. 애초에 3번은 앞에서도 탈락이 되었지만 뒤에서도 탈락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605만 5천원짜리가 보기가 되겠네요. 아이, 좀 허무하긴 하다. 그쵸? 자, 앞서 이미 얘가 탈락이 되었으면 단기매매증권 쪽에서는 모두 다 동일하게 마이너스 605만 원, 600만 5만 5천 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래도 동시에 한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함께 써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기매매증권은 됐고 이제 매도 가능 증권일 때 한번 구경해보자 이거예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고 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얘들에 대해서는요. 3천, 그 다음에 여기 55,000원. 3천만 55,000원 이렇게 되죠. 이 매입할 때 수수료가 있으면요. 단기 매매 증권만 걔만 따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지 나머지 만기 보유나 매도 가능은 이렇게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의 자산들은 매입할 때 수수료나 부대 비용을 취득원가에 이렇게 포함한다고요. 자, 이 녀석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뭐를 들어가 보자? 평가를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3,000주 곱하기 8,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앞서 보셨던 것처럼 2,4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기를 가지고서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000, 55,000원 마이너스 2,400만 원이다 라고 했더니 600만 55,000원만큼 감소시켜야 되더라.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해서 6055000만큼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뭐라고 하겠어요?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 만큼 평가 손실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바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게 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차감하는 성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기타 포괄 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면은 605만 5천원이다 라고 해서 바로 정답이 4번이 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구구절절 회계 처리를 통해서 답을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 눈으로만 쓱 봐도 정답이 벌써 보여 라고 하시면서 바로 정답 처리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많이들 틀렸던 게 1번으로 잘못 체크해서 틀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타 포괄 손익이 마이너스 600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뭐까지? 요 수수료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헷갈리실 때에는 회계 처리도 한 번쯤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 가서는 시간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 하나의 문제를 더 건드렸으면 또 걔를 정확하게 풀기도 해야 되겠죠. 대충 이렇게 눈치껏 풀다가 1번으로 잘못 체크한 친구들은 좀 억울할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 것. 자, 취득원가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즉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는 항목인 거고 아닌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으니까 취득원가로 포함하면 안 되는 것. 자, 취득원가를 포함하면 안 되는 것들은요. 제가 얘기하지만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나 일반 관리, 즉 관리라는 건 취득한 이후에 들어가는 행위죠. 그런 것들은 뭐가 될 수 없다? 취득원가로 될 수가 없다. 특히나 이런 직원의 교육훈련비는 말 그대로 교육훈련비라는 계정을 써야 되는 거지 취득원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설계비, 그 다음에 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시범 운전, 시운전비, 그 다음 여기 취득록세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취득원가로 들어가는 요소였죠. 하지만 요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기업회계 기준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장을 응용해서 혹은 하나를 빼고 하나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라고 알려드렸고 이미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5번 갈게요. 이 내용이 좀 어려웠을까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말 자본금이 3억, 이익준비금 잔액이 1,000만 원이다. 상법상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이익준비금. 여러분들, 상법 규정에 따른 최소한은 금전 배당, 즉 현금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2023년 전기 오류 수정 사항을 발견했으며 이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대한 오류는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중대한 오류일 경우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 혹은 전기오류 수정 이익 이런 계정들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오류 사항이 있다면 전기오류 수정 이익이나 손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023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이렇게 1억 80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회계 1급 옛날에 배울 때요. 이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세요 라고 해서 원가 명세서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마지막 재무상태표까지 요 순서대로 우리가 수정을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손익계산서에서 그 해에 났던 당기순이익을 어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쪽에 당기순이익 자리에 똑같이 맞춰줬다는 걸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당기순이익이 바로 이쪽에 당기순이익 금액일 테니까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 금액이 바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금액이었겠구나 라고 유추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미리 정답을 얘기해드리면 얘가 정답이었어요. 지금 현재 1억 8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했지만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안에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이 금액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이익잉여금 처분 총액은 3,800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따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여드리겠지만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액이다 라고 해서 보면은 현금 배당이 들어가 있어요. 현금 배당 3천만 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 얼마냐면 500만 원. 그리고 이익 준비금에 대한 내용이 A자리로 들어가 있고 이들에 대한 합이 모두 B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익 준비금 현금 배당의 최소 10%다라고 했으니 얼마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300이었겠죠. 자, 따라서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바로 3,800이다 라고 해서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상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없다. 이거는 무엇을 보면 알게 되냐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만약에 잔액이 있었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야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때요? 서로 상계 처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을 거라 한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빵원이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어요. 그 얘기는 주식 발행 차금 잔액만 있을 뿐이고 초과금은 없더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금액들이 쭉 있습니다. 자, 뭐가 정답이었다? 당기순이익의 금액이 잘못되었다. 당기순이익을 6천만 원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사실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3천만 원에 10%인 300이 여기 들어와야 돼 라고 해서 3,800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계산을 할 수도 있냐면 여기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임의적립금 200해서 이익잉여금이 얼마겠구나. 1억 1,800이겠구나. 1억 1,800 중에서 3,800을 지금 처분해버리면 이익잉여금을 처분해버리면 얘네는 얼마가 남겠구나. 8천이 남겠구나. 1억 1,800에서 뭐를 빼면 3,800을 빼면은 8천이 남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임의 적립했다가 다시 들어온 임의 적립을 해서 나갔었다가 이거 다시 취소해서 이입시켜온 얘들까지 합치면 우리 회사가 처분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이 1억 1,800. 그런데 현금 배당 주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었군요. 어찌되었든 이제 주식 배당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800이 처분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3,800 처분하고 나서 여기 보시다시피 8천이 남아서 차기로 이월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라는 건 뭐가 없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었다.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현재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 잉여금으로 처분해서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이 있었다기보다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남아 있었구나. 그래서 이익 잉여금에서 이렇게 처분해서 없애주는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제 원가입니다. 원가 집계 과정. 아, 이건 또 너무 또 수월했어. 그쵸?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너무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들이 설명에 들어 있습니다. 자,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단기 총 제조원가. 자,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를 그려보시면 돼요? 제공품 계정을 그려보면 되죠. 자,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여기가 뭐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가 모두 다 합해진 요 세 가지를 다 합한 게 바로 단기 총 제조원가, 제조비용, 제조원가, 제조비용이 됩니다. 즉, 제공품 계정 차변에 있어요. 대변으로는 단기 제품, 즉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제품 제조 원가다라고 들어가죠. 자, 요 녀석은 어디 계정으로? 제품 계정으로도 갑니다. 자, 기초 제품과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이 있어요 라고 되어 있다면 바로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 계정 차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완제품으로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단기 총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 대변으로 대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공품 계정의 대변으로 누가 생각하면 아 대변으로 대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체가 된 것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서 대체가 됩니다. 이 단기 총 제조원가 중에서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도 될 수 있고 기말 제공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고자 했던 거는 아 단기 총 제조원가라는 내용은 어디로 들어온다? 제공품 계정 차변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의 차변에 들어오고 있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의 대변으로 대체가 된다. 그러면 아, 요거 대변에 기록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면서 대체된다라는 표현이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장에 대해서 지금 2번이나 3번은 같은 맥락이죠. 아,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 제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되고 있지 제품 계정의 차변, 제공품 계정의 대변이지 그럼 얘랑 얘는 맞는 표현이구나. 그렇다면 제공품 차변에 기록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얘만 좀 이상해 라고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제품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 요거는 여러분들 제품 계정에선 대변이지만 매출원가 계정에서는 어디로 되겠어요? 네, 매출원가 비용 차변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아, 지금 1번이 틀렸구나 라는 겁니다. 대체된다라는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대체된다라는 표현에 너무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아, 제품 계정 대변에 기록되나 차변에 기록되나 그걸 물어보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 매출원가는 제품 계정에 어디에 기록되는지를 물어봤으면 대변이었겠지만 매출원가 계정으로 물어봤으니까 차변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단어들 하나 때문에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2번과 3번 보기를 통해서 틀린 거 고르기였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아 얘가 좀 이상하겠구나 라고 찾아주셔야 됩니다.